계속해서 후반부 26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첨성사로 뭔지 모르겠어요. 위패를 모신 사당인데요. 성호사설과 과구로 이것이 나오면 성호이익의 저서다. 성호이익. 이익은요,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서도 토지제도 개혁을 얘기했었던 중농학파입니다. 이익은 자영농을 육성할 경우, 자기 땅을 자기가 농사지을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익이 보니까 자영농이 원래 많았는데 왜 이렇게 소작인이 되었지? 봤더니 자기 땅을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 땅을 팔아버리고 올해 이 땅 팔고 먹고 살자, 내년부터 소작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았더라. 그리고 불법적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더라. 그래서 자기 땅은 자기가 팔고 싶어도 못 팔게끔 토지 매매의 한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지 매매의 한계를 설정해 놨었던 한전제 혹은 한전론입니다. 한전론은 뭐라고요? 토지 매매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죽어도 못 팔아. 무슨 땅? 영원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업전을 설정하게 된다. 영업전, 영원히 일하는 땅, 이것이 이익입니다. 이익은요, 이거 이외에도 6가지 나라를 좀먹는 병폐를 없애야 된다, 육두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양반 신분제도, 노비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 승려, 게으름, 미신, 이러한 6가지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이익의 주장이었어요. 일반 사상의학을 정립했었던 태양인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사상의학, 한국인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눴었던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했었던 거중기로는 손화성을 축조하기도 했었죠. 조선의 만능인 정약용입니다. 정조 때 인물이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됐었던 이 정조 때 인물들인데요. 정조 때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치다 보니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북한산 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금석학의 대가로서 이 비석을 연구해서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내기도 했었고, 추사체라는 남성 글씨체로도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소나무를 그려놨었던, 눈 오지만 늘푸른 소나무, 조선 후기에 이 세한도라는 그리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네요. 자,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영원히 일하는 토지다, 한전론, 이것이 바로 이익이더라. 됐나요? 계속해서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배론성지, 제천에 소재한 배론성지는 조선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들어온 어떤 종교의 신자들이 갑자기 배론이 천도교 하면 또 웃길 거 아니에요? 응? 배론이 대종교 이래도 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신자들의 화전 생활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곳, 신유박해, 신해박해, 병인박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범위 내에서 박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요것들은 천주교 박해입니다. 황사영이 이곳으로 피신해서 서양에 도움을 요청했었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 있기도 했었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는 기간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동학입니다. 동학이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꿨다? 천도교. 하늘의 도를 따르는 천도교, 동학입니다. 그 다음 미륵이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했었던 이거는 미륵신앙인데, 이는 신라 말기에도 있었고요. 궁에도 미륵신앙을 얘기했었죠. 고려 말기에도 있었고 조선 후기에도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오는 미륵 56억 7천만 년 안에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었다. 하늘의 제사 지낸다. 산의 제사 지낸다. 강의 제사 지낸다. 자연신을 숭상하는 도교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네요. 단군 숭배, 단군교라고 하는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요거는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이 있었죠. 단군교.
나철, 오기오 등이 만들었었던 이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이 이 대종교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중국에 다녀온 사진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서양 학문으로 전래되었었다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서학,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었던 민족 종교가 바로 동학. 왜요? 천주교는 서학, 서학의 반발 동학. 됐나요? 5번입니다. 5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내수사 및 각 궁방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 누구 때죠?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여 년 동안 어떤 정치가 일어났습니까?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로 이어지는 세도 정치가 일어납니다.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일어나고 이 세도 정치가 일어나자 이놈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이권도 독점하게 됐었고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납니다. 수탈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면 이러한 수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나라에는 돈이 많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뜯기는데 다 이 외척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순조가 자구책으로 뭘 하게 됩니까? 공노비라도 해방시켜서, 노비는 세금 안 냅니다. 이 노비들한테라도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 정치를 하리다. 이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되었었던, 너무나도 힌트가 아주 정직하게 순조직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요 상황으로 인해서 아까 문제도 나왔었던 진주 농민봉기가 있었죠. 진주밀란. 백낙신의 학장에 참지 못하고 유계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이 진주밀란, 임술 농민봉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작품 봅시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해원신윤복. 자, 대표적인 풍속화가들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바로 서민들의 삶을 잘 표현했었던 김홍도, 그리고 김득신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김홍도의 대장간 같은 경우 있었죠. 김홍도,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 그리고 풍속화하면 양반들의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했었던 신윤복의 월화정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윤복은요, 원래 도화서 화원이에요. 그림 그리는 공무원인데 양반 사회를, 당시 사회를 풍자했다라는 죄목으로 도화서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풍자했느냐? 남녀 7세 부동석이요. 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뭘 그래놨어요? 야, 양반 새끼들아, 너네들은 몰래 만나잖아, 밤에. 그것도 걸릴까 싶어가지고 보름달 뜰 때가 아니고 초승달 뜰 때 얍삽하게 이렇게 몰래 만나잖아. 뒷구멍으로는 호박씨 까놓고서는 앞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을 얘기해. 얘라 이놈들아, 이씨. 그리고 너네들 어릴 때 목욕하는 거 몰래 훔쳐서 봤었잖아. 이런 그림들을 신윤복이 주로 그렸었죠. 월화정인. 됐나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 이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 세태를 이제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15세기를 대표하는 작품, 조선 전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자연 속의 인물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했었다. 또 15세기 세종대왕의 셋째였었던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것을 안견에게 이야기해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었죠. 안견의 몽 그림입니다. 그림 흐리죠. 흐려. 그리고 가뜩이나 흐린 것을 비단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비단은 종이보다 몇 배 더 빨리 휘발합니다. 날아가요. 점점 흐려져요. 마치 꿈이 흐려지듯이. 그렇게 지은 작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델리박물관, 일본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금강전도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입니다.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림으로 그렸었던 진경산수화, 겸재정선의 작품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필수 내용입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 난이도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와서 좀 틀렸을 때는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사절단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 사절단은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었다.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냈었던, 자, 우리가 문화를 주로 간 거예요. 조선시대. 문화를 우리가 주는 걸 통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으러 갔었던, 개항 이후에 우리가 받으러 갔었던 부대는 수신사입니다. 받는 건 수신, 주는 건 통신. 이거 조선통신사죠.
통신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좀 까다로웠었느냐? 나머지 보기도 좀 까다로웠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게 뭔가 특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냐? 시문, 서화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하였다. 시문과 서화를 통해서, 이 일반 기술이죠.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교류를 하였었다. 일반 기술이 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 처리하기 좀 까다로웠습니다. 요거. 동지사, 정조사, 성절사 등이 있었다. 뭐 동지에 가거나 정초에 가거나 명절이 있을 때, 이거는 황제 생일날에 가가지고 중국을 아련했었다. 이거 중국에 보낸 사절단이에요. 그리고 단연 후에 연행록을 남겼다. 연은 청나라 수도인 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 다음에 해국도지, 영원지략 등을 국내에 소개하였었다. 이것은 개화파 지식인들입니다. 개화파. 박지원의 손자였었던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유홍기 같은 개화 지식인들이 해국도지, 영원지략 같은 세계 지도를 가져왔었고요. 자, 이거는 개화기에 청에 파견했었던 영선사라는 단체가 무기 제조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무기 만드는 창고, 무기 창고, 기기창을 설치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1번 몰라도 됩니다. 2번은 지금 알아놓으시면 돼요. 만약 수업을 같이 들었었다면 아실 텐데, 연자가 들어가면 이건 중국입니다. 연경, 베이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국도지, 영원지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 전래됐었던 세계지도다. 이건 아셔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기기국,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기 창고, 기기창을 설치했었다. 바로 청나라 영선사. 이거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4번은 1번론이 답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답률이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 이때에 이르러서는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양이 침범.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는 것이오. 응?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자, 양이가 침범해 왔을 때 비전하면 곧 화친하는 것이다. 비전직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라는 거죠.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이라는 12자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전국 각지 해안가에다가 세우기 시작을 했었다. 바로 척화비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정책이었었고요. 척화비 수립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병인양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독일인 오페르트라는 놈이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자,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본군이 초지진을 공격한 것은 이건 1875년에 있었던 이 운용호 사건입니다. 개항이죠. 만약에 이 운용호 사건이 배경이 되려면 이후에는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답.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었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된 계기는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느냐?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즉 러시아가 남하를 해오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하여 야 러시아 너네 조선 노리는 거 아니지? 청나라로 갈라 그러는 거지? 하면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그리고 거문도 불법 점령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은 조선을 중립화로 만들자. 조선 중립화론입니다. 조선 중립화론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자, 미국 함대가 광성보를 점령하였다. 이거 신미양요에 대한 얘기고요.
척하비의 배경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었다. 이거 병인양요니까 맞네요. 여기 들어갈 내용들 병인양요, 오프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니까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더라. 핵심 내용들입니다. 다. 32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동학의 제2대 교주. 자, 1대 교주 누구요? 창시했었던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 출신의 최재우가 창시했었다. 그러나 최재우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너 혹세 세상을 현혹시키구나. 무민 백성들을 속였어. 너 왜 평등하다라고 백성들한테 구라쳐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니 하면서 죽었습니다. 2대 교주였었던 최시형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부흥을 했었죠. 최시형이 어떤 것들을 부흥시켰었느냐? 교단을 정비하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이 동학의 경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조 신혼운동을 벌이는데 전라도 삼내, 충청도 보은에서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었더라. 그리고 3대 교주가 됐었던 인물. 이 인물은 북접을 대표하면서 일본과 싸우기도 했었고요. 강점기 때 민족 대표 33명 중 33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었던 33인, 그 첫 번째에 꼽히는 손병희 되겠습니다. 그 손병희 때 동학이 이름을 뭐로 바뀌었다?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그래서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이 세 명을 알아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알아놓자면 손병희의 사위였었던 서파 방정환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했었던 일을 우리가 알죠? 우리에게 하루의 휴일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운동, 소년운동 이걸 누가 펼쳤다? 방정환. 그럼 방정환은 어느 종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천도교 소년회 소속입니다. 천도교 소년회 소속의 방정환이 사위더라. 이렇게 동학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전쟁 때 녹두장군 전봉준, 김계남, 손하중 같은 동학의 접주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답은 최시영이죠. 나철은 대종교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되자 을사오적 암살단 자신회라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나라의 혼을 중시했었다. 국혼을 강조하셨고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짓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박은식.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여러 저서들을 남겼었죠. 위인전, 강감찬전, 을지문덕전, 이순신 장군전, 최영 장군전, 최도톤전 이런 것들을 짓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열당 강령이었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기도 하셨던 한용운 스님은요. 스님 님의 침묵이라는 문제로 나왔었던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었고 시 이름이자 시집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선 불교 유신론을 얘기했었던 우리 불교가 새로운 역할을 하자.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서 기미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사실 이분들만 가지고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분들만 가지고 1시간인데 대표적인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하신 분입니다. 필수 인물들만 등장을 했네요. 물론 얼굴 보고 찾으라고 안 합니다. 아시겠죠? 얼굴 보고 찾으라고 안 해요. 사람 써줍니다. 군국 기무처는 오늘 과거제를 폐지한다.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제가를 허용한다. 특히 과부제가 허용은 누구의 요구사항입니까? 동학의 요구사항이에요. 하층민들이 요구했었던 사항. 과부제가 허용. 동학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이것은 가보개혁이네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1차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 개혁 내용 한번 볼까요? 동학에서 요구했었던 게 또 반영됐었죠. 신분을 철폐하는 거. 노비문서 소각하라. 백정만 쓰는 평양갓을 없애라 했었던 신분제 폐지. 이것이 동학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1894년 이 가보년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 왔었던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 주도로 일어났었던 이 가보개혁. 근데 청일전쟁 하러 가는 통에 우리가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더라. 신분제 폐지가 핵심 내용이네요. 우린 여기서 연호까지 알아놓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부터는 신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갑오개혁부터는 연호를 뭐라 썼느냐? 완전 새로운 나라가 돼버렸다.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다. 비변사를 혁파하신 분은요, 흥선대원군이고요. 단발령 시행했었던 것은, 이것은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을미개혁의 핵심 내용, 단발령 시행과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었던 내용이죠. 당백전 발행했었던 것도 이거 흥선의 개혁 내용이었었고,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했었던 고종의 광무개혁입니다. 고종의 광무개혁에서 빛나는 무력을 추구하겠다. 나는 힘만 강하면 된다. 모든 권력은 내가 장악하는 원수부, 황제가 독점하는 이 원수부를 창설했었던 이 내용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묘역입니다.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었다. 헤이그 특사 왜 파견했습니까?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시켰죠. 왜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외교권을 박탈한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외교 업무를 맺을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사실상 나라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감부를 설치한대요. 외교 업무를 일본 놈들이 간섭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 통감이 누구였었느냐? 통감부의 수장을 통감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죠.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었던 세 분입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중에 이준 열사는 그곳에서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 던졌다. 근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사실 화병이 났는지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시아인이 한 명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 동양인이 바로 이준 선생이다. 그러니 이준 선생은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신 분. 되나요? 죽음으로써 그걸 이야기했었겠죠. 대종교 창시했었던 나철 오기오입니다. 영남 만인소 주도했었던 사람 이름 외우기 이보다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영남 만인소 이만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해 역사를 기록하셨었던 아까 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 친일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 고문 정치로 파견됐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었던 장인환 선생, 그리고 전명훈 열사입니다. 그 중에서 장인환 선생이 스티븐스를 사살했었다. 전명훈 선생이 먼저 가서 육탄전이 벌어졌었고, 이 장인환 선생이 가서 총으로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그리고 장인환과 함께 갔었던 이 전명훈 선생이 어디로 건너오느냐? 연해주로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 연해주에서 누구를 만났다? 안중근 선생을 만났다. 그래서 안중근과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었느냐? 지금 단장 군대를 일으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요인저격, 암살 활동이 지금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다. 그러한 의견 교류. 안중근 선생은 그래서 1909년 북만주 하얼빈에서 이 초대 통감이었었던 이토를 저격하셨죠. 안중근 의거. 이렇게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스 한 명 죽인 게 뭐 어때서? 아닙니다. 그 기운이 계속해서 전해져 가게 되어 있더라. 또 이 안중근 선생을 흠모했었던 강우규 선생이 있습니다. 이 강우규 선생도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동맹 소속으로서 제3대 대한민국 총독, 식민지 조선의 3대 총독으로 임명했었던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셨던 그 강우규 선생의 일화도 있습니다. 강우규, 대한노인동맹. 밑줄근 2부대의 운동.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이 31명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 취득 대상자 중에서 건국 훈장을 받은 의병장 허위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었다. 허위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 이인영의 주도로 각도의 의병이 모여서 이 부대를 조직했었다. 자, 군대가 해산된 후 이 해산
군인들이 합류를 합니다. 의병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 의병이 아니다. 우리는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이제 의병 전쟁이라 부를만하다. 의병 전쟁이라 부를만하다. 그 의병이 1907년 정미년에 만들어진 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당시 의병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독립전쟁이므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제 전쟁이죠. 의병전쟁.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의 원인은요. 첫 번째, 군대 해산. 두 번째, 고종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왜요? 아까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가 고종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아까 이준 이상설 강제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가 고종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분노했었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다. 됐나요?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13도에서 창의군 모여라.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었죠. 서울로 모여라. 그러나 이인영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는 통에 흐지부지. 그리고 그래도 강원도와 호남 지방에서 의병운동이 계속 일어났었다. 일본 놈들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민간인 학살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국외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애국공채, 독립공채가 뭐냐? 독립군 자금을 지원받고 약속 어음을 써주는 거. 이거는 임시정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었던 것은 두 단체가 있었어요. 새로운 민, 백성을 추구했었던 신민회에서 공화제 수립을 이야기했었고, 대한광복회라는 뒤에 문제가 나왔었던 요번 회차는 좀 문제 사이에 중복되는 지문이 좀 있더라고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했었던 박상진, 후에 김자진이 참여했었던 이 대한광복회가 바로 이 공화정을 목표로 했었다. 공화정.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했었다. 이것은 대구에서 나라 돈을 갚자.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주도했었던,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시켰었던 그 운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헌의 육조를 건의했었다. 정부에. 이것은 독립협회에서 추구했었던 만민공동회. 그 만민공동회에 공무원들까지 포함되면 관민공동회. 이 관민공동회의 요구가 모아져서 헌의육조라는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었더라. 답은 2번이고요. 요 내용들 다 아셔야 되겠네요. 대한광복회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요번 회차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안 나오겠죠. 그래도 일단 알아놓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단체. 피고 이승우는 오산학교 나오면 오산학교, 대성학교,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치했었다. 이렇게 학생들을 기르고 안창호 등과 서로 호응했었대요. 안창호 그리고 양기탁. 이 멤버가 주도했었던 바로 새로운 백성을 꿈꿨던 신민회 되겠습니다. 자, 이 단체가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실력을 길러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태극서관과, 이게 출판사입니다. 자기회사, 도자기회사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돈 벌고 인재 양성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독립군 부대 만들려고요. 해외에 서간도, 남만주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했었다.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것이 있었던 마을이 바로 삼원보라는 마을이고요. 이걸 설치하고자 했었던 그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 당연히 이게 1907년부터 1911년, 즉 강점 이후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비밀단체로, 비밀결사로 운영됐었다. 신민회. 그리고 신민회에서는 새로운 백성을 추구한다. 어떤 정치체제요? 완전한 평등, 왕조차 없는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단체 신민회입니다. 됐나요?
서북학회는 서북지방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학교 만드는 그 단체입니다. 헌정연구회는 헌법과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그래서 법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었다. 입헌군주제 하려면은 의회 설립운동을 해야 되겠죠. 의회가 있어야지 법을 만드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 교육과 강연도 같이 했습니다. 강연, 교육활동,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로군정소군은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입니다. 1920년 일본을 가장 많이 죽였었던 가장 큰 성과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 바로 북로군정서군입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요거 연해주에 설치되었었던 광복군 정부가 있었다.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와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더라. 됐나요? 요 5번이, 그리고 2번과 5번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지만 1, 3, 4번은 다 아셔야 되고요. 근데 5번도 연해주에 있었다 정도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민회, 모든 것들이, 힌트들이 신민회를 가리키고 있었다. 밑줄건 이 신문 한번 볼까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대요. 이 신문은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행정사항 및 소식 열흘에 한 번씩 관행했었다. 한성순보입니다. 순보죠. 순보. 한성순보. 열흘에 한 번씩, 이게 순보고요. 이게 가장 최초로 만들어졌었던, 그게 나라의 소식이니까 의미가 혼동되면 안 되겠죠? 우리말은 다 좋은데 동음 이의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병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예 순한문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열흘에 한 번씩 간행했었고, 이것을 간행했었던 근대적 인쇄소, 출판소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방문각이죠? 방문국. 최초의 인쇄소, 출판사, 방문국. 우리 또 출판사 있죠? 방문각, 방문국. 자, 독립신문, 독립협회에서 만들었었던 최초의 민간 데일리,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한글 버전, 영문 버전이 있었다. 제국신문은요, 여성들이 주 독자층이어서 이거 한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찍혀 나온 건 이 두 개예요. 독립신문, 제국신문. 요거는 한글 버전, 영문 버전도 있었다. 해조신문은 답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 이렇게 4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이후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장지연이 게시했었던 그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더 2개 더 알아놓는다면 천도교 기관지였었던 만세보와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었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어요. 영국인 사장, 베델을 바지 사장은 아니고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영국과 친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간섭이 덜했다. 자, 38번 가나 조약 사이의 일 가보겠습니다. 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폐하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이 뭐라 그랬었죠?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그랬었죠. 외교권을 박탈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 통감부의 수장이 통감이었다.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놈이다. 이것은 1905년 체결되었었던 외교권 박탈과 관련된 을사늑약입니다.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이거 뭐예요? 국권 피탈이었었죠? 1910년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다. 국권 피탈.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 경술국치에 대한 얘기네요. 됐습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모군란은 연도로 파악할 내용은 아니에요. 1882년 일어났었는데 저 앞에 얘기입니다. 명성황후 피살 사건도 이게 을미년 1895년 얘기인데 저 앞에 얘기예요. 만민공동회도 독립협회 활동이니까 저 앞에입니다. 1896년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900년을 보지 못하고 1899년에 해산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아닙니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었다. 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됩니까?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헤이그 특사 파견했었죠.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었다. 그래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도 해산되니까 정미의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중첩된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정미의병 뭐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국권피탈까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례기무화문. 이거는 외국과 통교하기 위하여 정부가 1880년대 정부 주도로 근대화 조치를 추진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1800년대 일이네요. 1800년대.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가나 사이의 일들을 찾는 문제는요. 가나와 동떨어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거 나오지 않아요. 가 다음 있었던 일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 혹은 나의 원인이 됐었던 걸 찾는 겁니다. 가나 사이는. 아시겠죠? 가의 결과는 나의 원인을 찾는 거다. 가에 들어갈 단체 보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요것도 이제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박상진, 그리고 후에 김좌진이 참여하게 되는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공화정체 수립을 추진했었다. 공화정체 수립.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그래서 어떤 과격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느냐. 우편차나 기차 습격을 해가지고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했었다. 철도 폭파 사업 같은 것들을 벌이기도 했었던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근우회는요, 무궁화 근, 뿌리 근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새로운 근간이 나왔었다. 신간회와 근우회, 이 민족유일당 단체였었죠. 강점기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들어가 있었던 민족유일당, 그 중에 여성단체가 바로 근우회였었다. 뿌리죠. 보안에는요, 보안 지키다. 뭘 지켰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지켜냈다. 그럼 조선 형평사 형평성에 맞게 하자. 가장 차별받았었던 백정. 자,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이 사라집니다. 갑오개혁 때 신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증에 보면은 직업을 적게 되어 있어요. 직업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백정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차별받았습니다. 이 백정 차별 반대운동. 우리나라 제일 큰 우시장이 있었던 진주에서 설정되어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우시장이 있으니까 백정분들이 많았었겠죠. 백정차별 반대운동. 독립협회는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이 창간했었던. 됐나요? 참고로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체들입니다. 밑줄 근 이 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간도 지역의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던 이 학교를 복원한 것이다. 이 학교 출신 인물로는 윤동주와 나홍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틀릴 수 있는 문제. 지금 제가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했었던 것이 3개 나왔습니다.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2개. 총 8점입니다. 8점. 물론 핵심 내용을 모두 다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합격은 70점입니다. 70점. 이것까지 3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풀 수는 있었다. 윤동주, 나홍규가 나온 학교가 어디? 몰라도 돼요. 그걸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간도 지역에, 간도라는 것은 청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아서 마치 뜬 섬과 같다. 사이간자, 섬도자 써서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지역. 그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학교를 찾는 겁니다. 동문학은 아까 나왔었죠? 동문학은 뭐였습니까? 통문학이다. 통역관을 양성하는 학교다. 국내에 있었고요. 유경공은 젊은 관리를 육성하는, 젊은 영자가 꽃봉우리입니다. 젊다라는 거. 젊은 관리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국내에 있었고요. 이화학당, 지금은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국내에 있었고요. 배재학당, 지금의 배재대학교는 저기 대전에 있지만 요거는 당시 서울에 있었던, 다 국내에 있습니다. 명동학교, 서전서수, 이 서전서수과 명동학교, 이게 간도 중에서도 북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됐나요? 제가 왜 틀릴 수 있다고 했냐면 다른 문제는 윤동주, 나홍규 하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답이. 그러나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필수 내용들 제끼고 나서 2번이 답이다
아니면 간도 지역에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있었다. 보셨다면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수업 중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네, 계속해서 4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이봉창 의사가 소속된 단체 어디였습니까?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조직하셨고요. 임시정부 산하기구였었죠. 활동은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봉창 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거. 이 윤봉길 의거는요. 상하이 사변 이후에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왕 생일이 천장절인데 이 천장절 축하 파티를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하고 있었죠. 이 중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축하 파티하고 있는 놈들에게 폭탄을 투척하셔가지고 만주 총사령관 시라카와 등을 폭사시켰었던 그 활동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누가 고마워했겠어요? 당연히 중국이 고마워했죠. 중국 쳐들어가고 축하 파티 하는데 조선 청년이 쑥대밭을 냈으니.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후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었던 그 활동이 바로 윤봉길 의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데 중국이 도와준대요. 무기 대주고 땅 대주고 돈 대준대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었던 그 활동이 바로 윤봉길 의거입니다. 됐나요? 3번이 한인애국단 윤봉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북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 이토를 죽여버렸었던 이 인물이 바로 안중근 선생입니다. 물산 장려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은요. 물산 장려 당시 산업의 메카였었던 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단체 안 외워도 되죠.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한 단체 조선물산장려회 거기서 평양에서 우익을 대표했었던 이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더라. 그 다음에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주도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이것은 소작인들에 의한 전라도 목포 앞바다의 신안군에 있는 여러 섬 중에서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조선노동총동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것이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소작쟁이가 일어났었더라.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요구를 저지시킨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지문이 좋군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답은 3번. 나머지 학습할 내용들도 기억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몰라도 된다.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은 다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유관순 선생이 있고요. 유관순 누나가 있고요. 이제 유관순 누나도 이제 누나에서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유관순 선생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관순 선생 3.1운동을 주도했었던 가민족운동. 그리고 이 박예순 선생, 이분은 이 선생님입니다. 교사로 활동하셨다가 재직 중에 만세운동에 참여하셨었던 박예순, 그리고 유관순. 3.1 만세운동이네요. (1번)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었던 것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나라빚 1300만원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이 신문에서 실어줬기 때문에. 누가 주장했었다? 돈 갚자! 서상돈. 순종의 인산일은 6월 10일입니다. 60만세운동. 고종의 인산일이었었죠. 황제의 장례 행렬을 인산일이라고 부릅니다. 고종의 인산일.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했었던 사업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후원하기도 했었다. 신간회 활동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것을 후원하기도 했었던 신간회.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3.1운동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3.1운동 전에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3.1운동 후부터 활성화되었었다. 적극성을 띠게 됐었다. 임시정부가 수립됐고요. 청산리 봉오동 전투, 무장투쟁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 놈들도 이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문화통치로 유화작전으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죠.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요, 3.1운동은 전세계 약소국의 저항운동을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 간디,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던 바로 3.1운동이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되었었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었으나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두드려 맞고 일본 놈들이 빠르게 항복해버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내 진공작전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이 와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후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놈들이 끝까지 안 도와줬다. 너무 빨리 항복을 해버렸었다.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홍범도의 지휘하에 활동했었던 대한독립군. 그리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었다.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것은, 자 보세요.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에서 참변이 일어납니다. 간도의 민간인 학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저항하지 못하고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부대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대한독립군단으로. 군단을 결성해서 총재는 서일이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옮겼지만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고 무자해제 당해버린다. 굴하지 않고 돌아와서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개를 만들게 됐더라. 참정신. 그리고 3부 통합운동까지 나아갔었던 모습이네요. 자, 자유시 참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은 크게 격파했었다. 주력 부대는 북로군 청서군, 북로군정서군입니다. 지금 다 20년대 활동이네요. 요거 3개는 1920년대 활동입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었다.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과 함께 했기에 30년대 한중 연합작전으로 분류되더라. 중국 호로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었습니다. 한중 연합작전. 요거는 1930년대 활동. 나머지 하나 있는 이 한국 광복군 활동이 1940년대 활동입니다. 충칭에서 조직되었었던.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함께 전쟁을 치렀었다. 4번이 답이고요. 또 하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었다. 미 전략정보국 OSS와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었다. 총사령관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 되나요? 한국광복군입니다. 충칭에서 조직되었었다.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조선 징용문답 강점기 때 징용, 자 일터로 끌고 가는 것이었었죠. 징용. 그러니 이 시기는 물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물적 자원만 수탈했었던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사람과 물건을 다 수탈했었던 이 시기 언제입니까? 1937년에 중국 본토를 일본이 쳐들어가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1938년부터 국가 총동원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인적 물적 자원 수탈. 그 내용이 뭡니까? 이 37년, 38년 이후의 활동이 이제 징용 일터로도 끌고 가고요. 징병 군대로도 끌고 가고요. 학도병
어린 학생들을 끌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성노예로 삼았었던 이 정신대 근로령, 위안부라고 불리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성노예죠.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 규모가 확대된 이 마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때 민족 말살 정책도 추진됐었죠. 아울러서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다. 조선어 사용 금지.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 강요했었다. 궁성을 요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루어졌었더라. 다 언제다? 기점이 되는 것은 1937년 중일전쟁입니다. 전쟁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 총동원령,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한국인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였어요. 이거는 1920년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자 일본 놈들이 우리가 학교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든 경성제국대학.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고 수업연한이 단축되었어요. 통감부는 언제 만들어졌었던 기구인가요? 통감부. 아까 을사늑약 있었죠? 을사늑약. 그래서 해방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고 수업연한이 단축되었었다. 그리고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한국신민교육을 강화했었다. 한국신민학교, 국민학교로 바꿨었던 이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가장 늦었었죠? 요것도 교육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는 문제. 지금 4문제 나왔군요. 10점입니다. 마이너스 10점. 다 틀린다고 해도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그래서 나, 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군요. 통감부, 통감 관련된 내용이 3개나 등장을 했었군요. 자, 조선의 궁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에 1점짜리인데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 요거까지 한번 포함합시다. 5문제. 3점 2개, 2점 2개, 1점 하나. 자, 이것은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공한 곳으로 당시 명칭은 경운궁이었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었다. 자, 여기서 수업을 조금 제가 드려야 되겠군요. 조선의 정궁이라고 하는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의 정궁.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임난 이후에 임난 때 소실되었어요. 그랬던 것을 흥선대원군이 다시 크게 중건을 하였었다. 경복궁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중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백전과 원납전을 징수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궁궐이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임진왜란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창덕궁과 창경궁. 요게 이제 경복궁 동쪽에 있었죠. 종묘라고 하는 역대 왕들의 신의가 모여져 있는 그 뒷공간에 창경궁과 창덕궁이 있습니다. 창덕궁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정원이 왕의 후원이다, 후원, 혹은 금원이다, 일본 놈들이 비원이다 라고 불렀었던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조선시대 궁궐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 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리고 4번 창경궁 한번 볼까요? 창경궁. 창경궁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궁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강점기 때, 참고로 이거는 임진왜란 때 다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한 번씩 불탔었던 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정기, 이 왕실의 권위를 억누르겠다 하여 여기에다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놨었어요.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었나?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불렀어요. 식물원, 동물원이다. 강점기 때 소풍 간다 하면 창경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민족적인 굴욕이 섞여 있는 그런 명칭이죠. 되나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런 것들이 불탔기 때문에
궁궐로서 임시 거처로서 마련되었었던 곳이 바로 이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그러니까 임시 행궁에서 정궁으로 발돋움했었던 정식 궁으로 됐었던 곳이 덕수궁이고요. 덕수궁은 경운궁이라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고 이 경운궁으로 아관파천 갔었던 고종이 돌아왔었던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해왔었던 곳이 바로 경운궁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여기서 계속 기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덕수궁에서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왜? 덕수라는 것이 수명을 길게 한다. 장수해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었다. 덕수궁, 경운궁, 덕수궁. 그리고 경운궁은 서궁이라고 불렀었던 서쪽에 있는 궁입니다. 되나요? 자, 요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요 경운궁 그리고 8.15 광복 이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었던 덕수궁 그리고 이 덕수궁에는 근대식 건축물 덕수궁 석조전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답은 덕수궁입니다. 그러나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1점짜리였었다. 47번 가기고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친일경찰 노덕술이 드디어 체포되었었다. 이 노덕술이라는 놈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에 의거하여 가뒀어야 되는 놈들이에요. 조직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 단체네요. 재헌국회의원으로서 조직되었었던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소극적인 대처로 인하여 제대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국회에 빨갱이가 있다 하여 습격을 당합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를 오히려 조사받아야 되는 친일 경찰이 오히려 반민특위를 습격해버립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원래의 기간보다 엄청나게 짧은 조사 기간을 두게 되어서 조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 활동이 무마되었었다. 그래서 예전에 출제되었었던 답은 이겁니다.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제대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소극적 대처라는 것이 뭐예요? 법안 개정의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또 하나. 능력 있는 인사들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 잡아가두면 나라는 누가 운영하나?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었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미 군정식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 국회에서 만든 단체가 반민특위입니다.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었던 것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죠. 건준. 그리고 좌우합작운동에서 김규식과 함께 했었다. 정오의 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강점기 때 민족유일당 운동을 펼쳤었고 그 결과 나온 단체가 새로운 줄기와 뿌리 신간회 그리고 근우회입니다. 신간회, 근우회. 신간회, 근우회가 나오게 되었다. 좌우합작운동, 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운동 여운형과 김규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됐나요? 자, 48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일. 국군이 압록강으로 진출했었다. 먼저 순서대로 보면 이 6.25 전쟁이네요. 흥남부두 철수정책.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게 중공군 개입 이후에 미군이 철수했었던 작전이고요. 거로 포로수용소, 이 이승만 정부는 당시 휴전협정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더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었던 6.25 전쟁.
우리가 압록강 방어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임시수도는 부산이었고요. 다시 반격을 했었던 이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탈환한 후에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흥남부도에서 철수됐었고, 그리고 다시 서울이 빼앗겼었죠. 일사후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6.25 전쟁이네요. 민족의 아픔. 판문점, 옳지 않은 것.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었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과 동시에 해방 직후 활동을 하게 되었었다. 어떻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해방 직후 활동할 수 있었다? 진짜 기다렸거든요. 해방 전에 이미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 건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다. 해방 직후. 그래서 이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 있었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뺏겼었다. 학도병이 낙동강 전선에서 혈전을 치렀었다. 낙동강 방어라인.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답은 2번이 얼토당토 없게 나와버렸네요.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 이번의 국민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2번까지만 대통령 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고쳐서 3번까지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3선 개헌을 추진했었던, 그러니까 중임 제안이라 그래요. 2번까지 할 수 있었던 제안을 풀고자 했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 반올림 개헌이라고 하는 4.4.5입 개헌을 통해서 3선 개헌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9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박정희와 70년대 박정희로 구분해야 됩니다. 60년대까지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2번 해먹었어요. 근데 69년에 3선 개헌을 단행했었더라. 이때부터 독재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었고, 1972년이 되면 유신체제, 유신독재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됐습니까? 그럼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이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네요. 있었던 사실.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맺었었다. 자,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누구 때 열렸습니까? 노태우 정부입니다. 84년도 LA 올림픽이 폭망했어요.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88 올림픽에도 공산주의 국가들 다 안 오면 반쪽짜리 대회가 돼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 외교를 추진합니다. 북방 외교, 공산주의 국가들과 친밀 관계를 가지기 위한 외교적인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맺었었던 시기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었던 시기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2011년도에 이 정상회담이 개최됐었고요. 2011년도가 아니죠. 노무현 정부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14정상회담이 열렸었다. 14정상회담.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됐고, 4.13 호혼 조치를 발표했었다. 4.13 호혼 조치가 뭡니까? 직선제로 개헌해라 하니까 알아, 직선제도 좋아. 근데 헌법을 수호해야 되거든. 근데 헌법에 간선제로 돼 있어서 난 간선제 할 거야 라고 했었던 파렴치한 이 전두환 정부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었다. 처음에 엄청난 개혁적인 조치로 인해서 인기가 있었던 YS 김영삼 정부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였었다. 이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했었던 박정희 정부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가의 현장으로 봅시다. 전남대학교 정문,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 그 다음에 무등경기장 정문. 자, 무등산, 전남대. 그 다음에 계엄군,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곳. 이것이 뭡니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신군부 퇴진을 얘기했었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네요. 신군부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군부는 누구다? 전두환 정부다.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 이거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장면 내각이 나왔었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 이 전두환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했었죠. 언론 통제. 그리고 보도지침이라는 거. 보도지침이라는 방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던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이 알려지지 못했었죠. 역사 왜곡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무슨 북한의 간첩이 침투해가지고 여기서 소요 사태를 벌였었다. 이딴 소리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광주 5.18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조금 애매하면 밑에 것들을 봅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계기로 일어났었다. 이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던.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는 결과, 요거는 4.19였었죠. 위에 1번에서도 나왔었던.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펼쳤었다. 이것도 직선제를 얘기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건 직선제 개헌. 전두환 정부 말년이에요. 1980년 광주 5.18. 이거는 신군부 등장하자마자. 이건 1987년 임기 마지막 해에 일어났었던 직선제 개헌. 그래서 나머지 핵심 내용을 빼더라도 2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었고요. 진상규명. 그 다음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더라. 민주화운동의 표본으로 삼을만하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지금 중국에 좀 안타까운 시위가 있죠. 홍콩 시위. 민주화를 요구하는 총통 직선제와 그 다음에 송환법에 반대하는 그 홍콩 시위대들이 뭐를 모델로 삼느냐?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었던 그 바탕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4.19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요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50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요번 회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다음 5월 시험부터는 시험 패턴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쉽네, 더 60점만 맞으면 되네, 아니면 문제가 더 쉬워지네, 어려워지네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요 다음 회차 46회차 1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궁금하시면은 이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85점 잊지 마시고 버릴 것들 버려도 충분히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 시간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 높은 목표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